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버텍스 홀딩스 펜트하우스의 다이닝룸은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오직 최고급 실버웨어가 섬세한 도자기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가끔씩 깨뜨렸다. 오늘은 강태민 회장과 그의 아내 서유진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미슐랭 셰프가 특별히 준비한 요리들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방안을 감도는 냉기 앞에서는 무색했다. 강태민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그 옷차림만큼 세심하지 못했다. 그는 멍하니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계적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아내를 향한 따뜻함 대신 지루함과 초조함이 엮여 서려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이 억압적인 공간을 떠나 자유롭고 열정적인 어딘가에 가 있었다. 서유진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화려한 보석은 최소화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화려함보다는 지성과 기품에서 비롯되었다. 유진은 버텍스 홀딩스에 숨겨진 설계자였으며 태민이 공격적인 인수로 제국을 확장하는 동안 그녀는 뒤에서 묵묵히 재무 구조를 안정시키고 리스크를 관리했다. 그녀는 남편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이프를 들어 조심스럽게 스테이크를 썰었다. 오늘 고기는 유난히 부드럽네요. 셰프에게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관계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그 마지막이 어떻게 올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가늠하고 있었다. 태미는 그녀의 말에 겨우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그런가, 난 잘 모르겠군. 그의 대답은 짧고 무관심했다.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소라의 웃음소리와 그녀의 자유분방한 영혼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소라, 무명에 가까운 예술가였지만 태민의 굳어버린 심장을 단숨에 녹여버린 여자. 유진은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계속했다. 이 펜트하우스는 그녀의 취향과 노력으로 완성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곳보다 낯설고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수억 원짜리 그림도 발밑에 최고급 대리석도 그녀에게 아무런 위안을 주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의 변화를 그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새로운 향수 냄새와 잦아진 외박을 알고 있었다. 태미는 갑자기 와인잔을 3개 내려놓았다. 맑은 크리스털 소리가 방안을 날카롭게 울렸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유진 씨, 그가 입을 열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부르는 호칭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었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태민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진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어떤 망설임도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무미건조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 10년의 세월을 헌신한 아내를 버리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 자리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감정의 동요를 억눌렀다. 그녀의 강인함은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아니, 이유는 이미 알 것 같네요. 그 여자 때문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태미는 유진의 직설적인 반응에 잠시 놀란 듯했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유진은 언제나처럼 이성적이고 차분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변했다는 거야.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그는 잔인하게 말을 이었다. 그의 말은 유진의 심장을 꿰뚫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사랑이 아니었다면 버텍스는 무엇이었죠? 당신이 앞만 보고 달릴 수 있게 뒤에서 모든 것을 감당했던 내 10년은 무엇이었죠? 유진은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 그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남자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였다. 태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잖아. 난 당신에게 CEO 자리를 주지 않았어. 당신은 그저 내 아내였을 뿐이야. 버텍스는 내 능력으로 이룬 거야. 당신의 내조? 그건 당연한 의무였지.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유진의 기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유진은 더 이상 반박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지, 그리고 자신이 버리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죠. 그녀의 차분한 수락은 태민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유진이 소리치고 물건을 던지며 자신의 명성에 흠집을 낼 추악한 이혼 소송을 벌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야만 자신이 그녀를 떠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생길 터였다. 하지만 유진의 침묵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었다. 그렇게 쉽게 유진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면 당신의 결정이 바뀔까요? 아니면 내가 당신의 새 사랑을 비난하면 당신이 죄책감이라도 느낄까요? 강태민 씨, 당신은 이미 답을 정했어요. 나는 그저 당신의 통보를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녀는 방을 나가기 위해 돌아섰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죠. 그리고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우리의 마지막 만찬이었네요. 그 말을 남기고 유진은 다이닝룸을 떠났다. 텅 빈 방에 홀로 남은 태미는 예상치 못한 유진의 반응에 당혹감을 느꼈지만 이내 그것을 떨쳐버렸다. 그는 유진이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물러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에게는 한소라와의 새로운 삶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리됐어. 내일 보자.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유진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단단하게 유지했던 표정을 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10년의 세월에 대한 허탈함과 스스로에 대한 다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밤이 지나면 더 이상 서유진이 아닐 것이었다. 그녀는 버텍스의 그림자가 아닌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설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는 분명 태민과 한소라가 만날 새로운 보금자리일 터였다. 유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는 태민이 자신을 과소평가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수능으로, 그녀의 이성을 나약함으로 착각했다. 강태민 씨,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태민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승리의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성가신 족쇄를 풀었다고 생각했다.
유진은 유능했지만 지루했다. 그녀는 언제나 사업과 효율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소라는 달랐다. 그녀는 예측 불가능했고 열정적이었으며 태민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다. 그는 소라가 자신의 뮤즈이며 그녀와 함께라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유진과의 이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낙관했다. 약간의 위자료만 챙겨주면 그녀는 조용히 사라질 것이었다. 버텍스 홀딩스는 온전히 그의 것이었고 그의 제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유진이 회사의 재무 구조와 핵심 계약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부재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시각 유진은 이미 자신의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 접니다. 네, 그가 오늘 요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니요, 싸울 생각 없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내 명예를 지키는 선에서, 그리고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만 확보해 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며 조용히 준비해왔던 파일들을 열었다. 그것은 버텍스의 재무제표나 기밀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 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녀만의 전략, 그녀만의 사업 계획서였다. 그녀는 태민의 아내로서의 삶을 끝내는 동시에 새로운 서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민은 유진이 이미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축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곧 자신을 무너뜨릴 거대한 균열의 시작임을 알지 못했다. 유진의 침묵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을 준비하는 고요함이었다. 그녀는 태민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그는 유진이 이미 떠났을 것이라 생각하며 침실을 나섰다. 하지만 유진은 거실 소파에 밤새 입었던 드레스 차림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지? 태민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지친 기색 없이 글을 올려다보았다. 이혼 합의서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버텍스 홀딩스의 지분이나 경영권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에 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군.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유진이 말을 이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이 펜트하우스의 소유권은 포기하겠어요. 대신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과 현재 내 개인 계좌에 있는 현금,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 내가 결혼 전부터 소유했던 작은 빌딩, 그것 하나만 요구하겠어요. 그건 우리 결혼 생활과는 무관한 내 자산이니까요. 태민은 잠시 생각했다. 강남의 오피스텔과 현금은 어차피 유진의 몫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그 작은 빌딩은 버텍스 규모에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였다. 그는 이혼을 빨리 마무리 짓고 소라와 합치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동의했다. 좋아, 그렇게 하지. 역시 당신은 현실적이군. 유진은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그에게 내밀었다. 당신도 서명해요. 그럼 오늘 바로 법원에 제출하죠. 태민은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래를 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 작은 빌딩은 유진이 새로운 전략을 펼칠 전초기지가 될 것이었다. 유진은 서명된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그녀는 10년 동안 사용했던 이 집을 둘러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강태민 씨,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를 불렀다. 당신이 오늘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라죠. 진심으로.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펜트하우스에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가 태민의 새로운 자유를 알리는 축포처럼 울렸다. 태민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침내 유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막 추락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는 한소라라는 달콤한 환상을 향해 기꺼이 걸어가고 있었다. 법률사무소의 회의실은 값비싼 마호가니, 가구와 딱딱한 법전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공기는 숨막힐 듯이 차가웠다. 강태민은 최고급 시계를 연신 확인하며 노골적인 짜증을 드러냈다. 그는 이 지루한 절차가 빨리 끝나고 한소라의 품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버텍스의 막강한 법무팀을 이끄는 최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서유진은 그들 맞은편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어제부로 사임했다. 유진이 직접 그렇게 요청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관계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어야 할 것을 정확히 계산한 뒤였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 펜트하우스를 나설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했다. 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서유진 여사님, 최종 합의서입니다. 강 회장님께서 여사님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시는 대신 몇 가지 추가 조항을 넣으셨습니다. 버텍스 홀딩스 및 그 자회사와 관련된 모든 기밀 유지, 향후 10년간 동종업계 창업 및 취업 금지, 그리고 위자료는 최초 합의된 금액의 절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태민은 유진이 조용히 물러나는 대가로 제시했던 최소한의 요구마저 반토막 내버렸다. 유진은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승리자의 오만함과 상대를 완전히 짓밟았다는 만족감만이 번뜩였다. 그는 유진이 이 불공정한 조항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 태민의 이런 잔인함 뒤에는 한소라의 교묘한 속삭임이 있었다. 바로 어젯밤 소라는 태민의 품에 안겨 이렇게 말했다. 태민 씨, 그 여자 너무 쉽게 물러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뒤로 뭔가 꾸미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우리 미래를 지키려면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해요. 돈 몇 푼 더 쥐어주면 그걸로 당신 발목을 잡을지 몰라요. 소라의 말은 태민의 불안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유진의 침착함이 사실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계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잔인해졌다. 그는 유진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야만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는 유진이 나약하고 순종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 착각했다. 유진은 묵묵히 합의서를 읽어내려갔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지난 10년이 조각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공헌, 그녀의 헌신, 그녀의 지적 재산권이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동종업계 창업 금지. 태민은 그녀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그녀의 실력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장까지 꼼꼼히 읽은 후 펜을 들었다. 태민은 그녀의 손이 떨리기를 기대했다. 그녀가 눈물을 보이며 자비를 구걸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유진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항복의 서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의식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약이었다. 유진은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최 변호사에게 밀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명확하게 울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제 짐을 챙기러 가도 될까요? 약속대로 1시간만 주시죠. 태미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태연함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유진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태미는 알 수 없는 불쾌감과 함께 희미한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 감정을 떨쳐버렸다. 모든 것은 끝났다. 그는 승리했다. 그는 즉시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 끝났어, 자기야. 이제 그 펜트하우스는 완벽하게 우리 거야. 유진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집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가 10년 동안 가꿔온 공간이었지만 이미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침실로 직행하지 않았다. 대신 서재로 발길을 옮겼다.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공간이라고 느꼈던 곳. 그녀는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서 마지막 남은 파일들을 외장 하드에 백업했다. 그것은 버텍스의 기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YJ 스트라테지를 위한 청사진이었다. 그녀는 옷장으로 향했다. 태민이 사준 값비싼 명품 드레스와 보석들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몇 벌의 기본 정장과 개인 소지품만을 작은 여행 가방에 담았다.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두고 떠났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 그녀의 두뇌와 경험, 그리고 꺾이지 않는 존엄성은 고스란히 챙겼다. 정확히 1시간이 지났을 때 유진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을 나섰다. 10년 동안 그녀에게 깍듯하게 인사했던 도어맨이 그녀를 보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아니, 서유진 대표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는 유진의 앞날을 예감이라도 한 듯 직함으로 그녀를 불렀다. 유진은 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마웠어요, 박 실장님. 건강하세요. 유진이 택시를 타고 사라진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눈부신 붉은색 페라리가 펜트하우스 입구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강태민이 의기양양하게 내렸고 조수석에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소라가 마치 레드카펫에 선 여배우처럼 내렸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펜트하우스의 웅장함을 과시적으로 훑어보았다. 도어맨 박 실장이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소라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태민 씨,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래? 꼭 초상집에 온 사람 같잖아. 당장 해고해버려요. 태민은 소라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다. 신경 쓰지 마, 자기야. 곧 익숙해질 거야. 가자. 우리의 새로운 궁전으로.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소라는 환호성을 질렀다. 와, 드디어 여기가 이제 내 집이라니.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갔다. 그녀는 유진이 아끼던 북유럽풍의 미니멀한 가구들을 노골적으로 혐오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이게 다 뭐야? 꼭 늙은이 취향 같아. 칙칙하고 재미없어. 그녀는 유진의 취향이 묻어있는 값비싼 도자기를 들어 올리더니 마치 실수인 척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어머, 하마터면 깰 뻔했네. 태민 씨, 이런 거 다 치워버려요. 난 골드랑 레드로 화려하게 꾸밀 거야. 내 예술적 영감이 마구 솟아오르게. 태민은 그녀의 유치한 행동이 사랑스럽다는 듯이 웃었다. 당연하지, 이 집의 모든 것은 이제 당신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바꿔. 서유진의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마. 태민은 소라를 끌어안고 깊게 키스했다. 그는 자신이 지루한 과거를 버리고 열정적인 미래를 선택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소라의 천박함과 탐욕을 순수한 열정이라고 착각했다. 소라는 그의 품에 안겨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은 거실 벽에 걸린 잭슨 폴록의 진품 그림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저 그림이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현금화할 수 있을지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사랑해요, 태민 씨. 우린 이제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독이 숨겨져 있었다. 태민은 그 독을 기꺼이 삼켰다. 그는 유진이 떠난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신이 들인 새로운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새로운 여주인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국의 몰락을 이끌 트로이의 목마를 스스로 들인 것이었다. 유진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태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리고 그 태풍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다. 한소라의 시대는 화려하고 시끄럽게 시작되었다. 서유진의 미니멀하고 정제된 취향이 묻어있던 펜트하우스는 2달 만에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했다. 유진의 차분한 베이지색과 회색 톤은 사라지고 소라가 예술적 영감이라고 주장하는 요란한 금색과 강렬한 붉은색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거실 중앙에는 그녀의 취향대로 주문 제작된 거대한 샹들리에가 번쩍였고 벽에는 진품 대신 작가 미상의 현란한 팝아트 작품들이 걸렸다. 한소라는 매일 정오가 다 되어서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침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하루는 SNS에 자신의 새로운 삶을 과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새로 구입한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샴페인을 마시는 사진,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는 뒷모습 사진을 쉴 새 없이 업로드했다. 해시태그는 늘 버텍스퀸, 강태민의 여자, 펜트하우스 라이프 따위의 것들이었다. 그녀의 씀씀이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버텍스 홀딩스의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개인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최고급 백화점 VVIP룸에서 배달된 명품 상자들이 펜트하우스 현관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가격표를 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가장 비싼 것, 한정판이라는 딱지뿐이었다. 강태민은 이런 그녀의 낭비를 순수한 열정이자 삶을 즐기는 방식이라며 묵인했다. 하지만 단순한 사치는 소라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넘어 진짜 권력을 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의 아름다운 트로피로만 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제국의 진정한 여주인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버텍스 홀딩스의 경영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소라는 예고도 없이 버텍스 홀딩스 본사 30층 임원 회의실에 들이닥쳤다. 몸매가 드러나는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엄숙한 회의실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강태민을 포함한 최고 임원들이 모여 자회사의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논의하던 중이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불청객에게 쏠렸고 회의는 즉각 중단되었다. 강태민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소라 씨, 지금 회의 중인 거 안 보여? 여긴 어쩐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보다는 애써 침착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임원들 앞에서 자신의 새로운 사랑이 무례하게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수습하고 싶었다. 소라는 그러나 그의 당황함을 즐기는 듯했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 끝에 걸터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회의, 지루하게 숫자 얘기만 하는 거? 난 태민 씨가 매일 이런 재미없는 일만 하는지 몰랐네. 그녀는 노골적으로 회의의 중요성을 깎아내렸다. 그리고는 폭탄 선언을 했다. 나도 이제 일할래. 나한테도 직함 줘요. 태민 씨.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무슨 직함?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대답했다. 버텍스 글로벌 마케팅 총괄이사. 아니, 최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COE. 어때? 멋있잖아. 내 예술적 감각으로 버텍스를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어.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멋있는 직함을 요구했다. 재무총괄이사, CFO인 박 전무가 헛기침을 했다. 그는 유진과 함께 버텍스의 재무 건전성을 지켜온 핵심 인물이었다. 회장님, 그 자리는 전문적인 경영 능력과 시장 분석력이 필요한 닥쳐요. 소라가 그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다. 당신 같은 늙은이들의 고리타분한 생각 때문에 버텍스가 정체된 거야. 안 그래요, 태민 씨? 나한텐 새로운 비전이 있다고요. 모든 시선이 다시 태민에게 향했다. 임원들은 그가 최소한의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태민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소라를 무시하는 것은 곧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다. 좋은 생각이야, 소라 씨. 우리에겐 지금 당신 같은 신선한 감각이 필요했어. 박전무, 한소라 씨를 오늘부로 버텍스 홀딩스 CCO로 임명하도록 서류 준비해. 회의는 이만하지. 태민은 임원들의 경악 어린 표정을 애써 외면한 채 소라의 어깨를 감싸고 회의실을 나갔다. 버텍스 홀딩스라는 견고한 성에 균열을 일으키는 첫 번째 망치질이었다. 소라의 새로운 비전은 즉각적으로 재앙을 불러왔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버텍스 건설의 대규모 리브랜딩 캠페인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신뢰를 상징해온 버텍스의 견고한 로고를 자신이 직접 그렸다는 유치하고 현란한 날개 모양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업계 박람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자신의 무명 예술가 친구들을 위한 호화로운 버텍스 아트 나이트를 개최하라고 명령했다. 마케팅 팀장이 데이터 분석 자료를 들고 와 무모함을 지적했지만 소라는 자료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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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워. 예술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야. 당신, 내 감각을 못 믿는 거야. 아니면 내가 여자라서 무시하는 거야. 그녀는 논리가 막히면 감정과 성차별 프레임을 끌어들였다. 결국 이 문제 역시 태민의 귀에 들어갔다. 태민은 마케팅 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 한의사의 비전을 당신이 어떻게 이해하겠나. 그녀는 천재야. 그녀가 하자는 대로 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태민의 맹목적인 비호 아래 버텍스 건설의 리브랜딩은 강행되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차가웠다. 신뢰를 잃은 로고와 근본 없는 마케팅에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수주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했다. 이 소동이 버텍스 홀딩스를 휩쓰는 동안 서유진은 자신이 태민에게서 유일하게 받아낸 자산인 강남의 낡은 5층짜리 빌딩에 있었다. 그곳은 유진이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매입했던 그녀의 첫 번째 독립 자산이었다. 태민은 그 건물의 존재 가치조차 몰랐다. 유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내부를 수리하여 1층의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간판에는 YJ 스트래티지라는 이름이 간결하게 새겨졌다. 사무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지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화이트보드에는 이미 복잡한 시장 분석 데이터와 잠재적 클라이언트 리스트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유진은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현금 대부분을 이곳에 투자했다. 그녀는 단 한 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스펙만 보고 외면했던 숨겨진 천재 데이터 분석가였다. 유진은 그의 논문 하나만을 보고 직접 그를 찾아갔다. 나는 당신의 학벌이나 경력에 관심 없어요. 나는 당신의 이 분석력을 사고 싶어요.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당신을 무시했지만 나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요. 유진은 자신과 닮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버텍스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 그녀는 한소라가 CCO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민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다. 복수는 감정 소모일 뿐이었다. 대신 그녀는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태민과 소라가 스스로 무너질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낼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것임도 알았다. 그녀의 목표는 버텍스의 몰락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YJ 스트래테지를 업계 최고로 만드는 것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늦은 밤까지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파괴의 씨앗이 버텍스에서 자라나는 동안 창조의 씨앗이 YJS 스트래티지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버텍스 홀딩스 30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강태민은 자신의 경력에서 처음으로 실패라는 단어가 적힌 분기 보고서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적이 아니었다. 한소라가 CCO로 부임한 이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 엘리시안 필드 럭셔리 빌라 단지의 처참한 실패를 알리는 사망 선고서였다. 박 전무가 떨리는 손으로 슬라이드를 넘겼다. 회장님, 엘리시안 필드의 초기 분양률은 현재 목표치 대비 3%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소라 CCO의 디자인 감리 요구 사항으로 인해 공사비는 당초 예산의 180%를 초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문제는 명확했다. 한소라는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자신의 예술적 영감만을 고집했다. 그녀는 실용성 없는 기하학적 구조를 위해 특수 자재를 고집했고 모든 빌라에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특정 작가의 조각상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그 결과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실제 구매자들은 외면했다. 이것은 버텍스 역사상 첫 번째 대규모 재정 손실이었다. 태민은 보고서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소라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감히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여자를 비난하는 듯한 이 상황 자체에 격분했다. 박 전무. 지금 내 안목을 탓하는 건가? 엘리시안 필드는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야. 시장이 아직 이 위대한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그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리고 마케팅팀은 도대체 뭘 한 거지? 이런 걸작을 제대로 홍보하지도 못하고 당신들 서유진이 있을 때 하던 고리타분한 방식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어. 그러니 이 모양이 꼴인 거야.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곁에 없는 유진과 남아있는 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박 전무는 입술을 깨물었다. 회장님, 이것은 마케팅의 문제가 아니라 조용히 해. 태민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당장 자금을 확보해 2차 홍보를 위한 예산을 2배로 늘려 돈으로 찍어 눌러서라도 이 프로젝트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겠어. 회의 끝내 임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 아무도 감히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다. 태민이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며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지금 경제 뉴스 채널에서 시끄러워. 다들 내 속도 모르고. 그가 소리치며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는 익숙한 경쟁사의 로고가 떠 있었다. 바로 버텍스의 최대 라이벌인 한서그룹이었다. 앵커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다. 한서그룹이 오늘
업계의 예상을 뒤엎고 정부가 추진하는 송도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주전의 규모는 약 5조 원에 달하며 한서그룹은 향후 10년간 태민은 비웃음을 흘렸다. 윤 회장 늙은이가 운이 좋았군. 로비라도 했나 보지. 하지만 다음 순간 앵커의 말이 그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번 수주전의 1등 공시는 뜻밖에도 신생 컨설팅 펌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서그룹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설립된 지 불과 2달 된 YJ 스트래티지라는 곳인데요. YJ 스트래티지는 경쟁사들의 화려한 청사진 대신 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제시하여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민은 숨이 멎는 듯했다. YJ 스트래티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집어들어 그 이름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에 뜬 것은 강남의 낡은 빌딩 주소와 대표자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단출한 웹사이트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가 버린 아내, 그가 동종업계 취업 금지 조항으로 묶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유진이 버젓이 자신의 이름으로 버텍스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것이었다. 그의 첫 반응은 불신이었고 이내 참을 수 없는 모욕감으로 바뀌었다. 감히 네가. 그는 유진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자신을 기만했다고 생각했다. 고작 그 작은 사무실에서 한서그룹이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구멍가게에 5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을 맡겨. 그는 이것이 유진의 능력이 아니라 한서그룹이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꾸민 계략이거나 우연한 행운일 뿐이라고 했어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 시각 YJ 스트래테지의 작은 사무실은 조용했다. 유진과 그녀의 유일한 직원인 데이터 분석가 민주는 같은 뉴스를 덤덤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다. 대표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맥킨지, BCG를 다 제치고 우리가 해냈어요.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만 유진은 여전히 차분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화면을 껐다. 민준 씨,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죠. 그들은 무엇을 지을 것인가에만 집중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제시했어요. 그 차이예요. 그녀는 버텍스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버텍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전략을 짰다. 그녀는 태민이 엘리시안 필드처럼 화려하고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를 밀어붙일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도 태민과 비슷한 실수를 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의 전략은 화려함 대신 안정성과 데이터 기반 리스크 헤지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정확히 적중했다. 업계는 YJ 스트래티지라는 이름에 충격을 받았다. 태민은 밤늦게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엘리시안 필드의 실패와 유진의 성공이라는 두 개의 충격파 사이에서 휘청거렸다. 이 사회의 압박은 거세졌고 은행에서는 추가 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의 제국에 명백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유진을 너무 쉽게 놓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를 어렴풋이 느꼈다. 그때 침실에서 화려한 잠옷 차림의 한소라가 뛰어나왔다. 그녀는 오늘 새로 산 다이아몬드 팔찌를 흔들며 태민의 목에 매달렸다.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나 심심해 죽는 줄 알았네. 아, 맞다. 나 내일 내 친구들이랑 파리 좀 다녀오려고. 쇼핑 리스트 싹 뽑았는데 자기 카드 좀. 태민은 자신을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와 그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소라의 천진난만함 혹은 무지함 사이에서 극심한 괴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 불안감을 인정할 수 없었다. 유진의 성공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자신이 소라에게 속았음을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소라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파리? 당연히 가야지. 가서 제일 비싼 걸로 다 사. 누가 버텍스의 안주인인데. 그는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 더 큰 허세를 부렸다. YJ 스트래티지. 그깟 구멍가게 따위. 한서그룹이랑 같이 망하라고 해. 내가 진짜 성공이 뭔지 보여주겠어. 감히 나 강태민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는 유진을 향한 분노를 불태우며 현실을 외면했다. 그는 유진의 성공이 철저한 계산과 실력의 결과임을 애써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한소라라는 내부의 적과 서유진이라는 외부의 전략가에 의해 양쪽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버텍스 홀딩스의 위기는 엘리시안 필드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 강태민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서유진의 성공을 짓밟기 위해 더욱 조급해졌다. 그는 실패한 부동산 프로젝트의 손실을 만회하겠다며 이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파생 상품에 거액의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언제나처럼 한소라의 부추김이 있었다. 소라는 이제 태민의 불안감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자기야, 그 늙은이들 말 듣지 마. 그 사람들은 안전만 외치다가 기회를 다 놓치는 족속들이야. 지금은 과감해야 할 때라고. 예술에 투자해. 유럽의 신진 작가들 가치가 수백 배는 뛸 거야. 내 감을 믿어봐. 그녀는 예술 투자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태민을 구슬렸다. 태민은 그녀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랐다. 그는 소라가 지정하는 정체불명의 해외 갤러리와 예술재단에 막대한 자금을 송금하라는 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이 마비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반격 기회라고 믿었다. 이로 인해 버텍스의 현금 유동성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편 YJ 스트라테지는 한서그룹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업계의 신성으로 떠올랐다. 유진은 밀려드는 컨설팅 요청을 신중하게 선별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사무실로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버텍스 홀딩스의 재무총괄이사 박 전무였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유진 앞에 섰다. 서 대표님, 아니, 유진님, 염치 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그에게 조용히 차를 권했다. 무슨 일이죠, 박 전무님. 그녀는 그가 어떤 소식을 가져왔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박 전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사가 이상합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태민의 지시로 집행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 털어놓았다. 한소라 CCO가 주도하는 아트 펀드라는 명목으로 수백억 원이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완전히 눈이 머셨습니다. 이사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요. 이건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횡령입니다. 박 전무는 자신이 몰래 복사해온 몇 건의 송금 내역서를 유진 앞에 내밀었다.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본능적인 리스크 관리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녀는 태민이 어리석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의 불법적인 자금 유출을 묵인할 정도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한소라, 그녀가 혼자 하는 짓일까요? 유진은 박 전무를 돌려보낸 후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한서그룹 프로젝트 성공보수로 받은 막대한 자금의 일부를 사용했다. 그녀는 법무법인 시절 알게 된 업계 최고지만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사설 정보업체의 수장을 비밀리에 만났다. 한소라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태어난 곳부터 진짜 이름, 과거 행적, 그리고
그녀 주변의 모든 인물까지.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일주일 후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조사를 의뢰한 순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진실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보고서의 첫 장에는 한소라라는 이름 옆에 붉은색 잉크로 가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본명은 김미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이미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자였다. 그녀는 부유하지만 오만하고 판단력이 흐린 남성들만을 전문적으로 노려온 꽃뱀이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이 어떻게 파멸해 갔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가장 큰 사냥감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에게 공범이 있다는 것이었다. 보고서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소라가 사촌 오빠이자 유명 아트 딜러라고 태민에게 소개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그는 사촌이 아니라 그녀와 내연 관계이자 사기 행각의 주모자인 동업자였다. 버텍스에서 아트 펀드 명목으로 빠져나간 모든 돈은 바로 이 남자가 카리브해에 설립한 유령 재단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엘리시안 필드의 실패 역시 단순한 무능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용을 부풀려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고도로 계획된 사기극의 일부였다. 소라는 태민의 오만함을 이용해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제국을 안에서부터 좀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태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직 그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 유진은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었다. 이 보고서를 검찰에 넘기기만 하면 한소라와 그녀의 공범은 즉시 체포될 것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망설였다. 그녀의 시선은 보고서 다음 장에 첨부된 송금 승인서 사본들에 머물렀다. 모든 서류에는 강태민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을 터뜨리는 순간 한소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 강태민 역시 횡령의 공범 혹은 최소한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없었다. 버텍스 홀딩스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고 무너질 것이며 수천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터였다. 그것은 유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원했지만 그 정의가 또 다른 무고한 희생을 낳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전략가였다. 그녀는 이 파일을 자신의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한소라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태민이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YJ 스트래티지의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과 소라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도록 시간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때 유진은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것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복수의 칼이 아니라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는 한소라가 태민의 무릎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또 다른 거액의 투자를 승인받은 것을 자축하고 있었다. 자기야, 역시 당신뿐이야.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린 서유진 따위는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야. 태민은 그녀의 말을 맹신하며 불안감을 애써 감췄다. 그는 자신이 이미 절벽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버텍스 홀딩스의 임원실은 이제 강태민의 왕국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제국의 마지막 보루였다. 태민은 밤낮으로 술에 의지했다. 그의 책상에는 결제 서류 대신 빈 위스키 병들이 나뒹굴었다. 엘리시안 필드의 실패와 YJ 스트래티지의 성공이라는 이중 타격은
그의 오만함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냈고 그 틈으로 편집증적인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은행들은 추가 대출을 거부했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조차 불투명해졌다. 주주들의 원성은 날마다 거세졌지만 태민은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서유진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꾸민 거대한 음모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이 수렁에서 벗어날 단 한 번의 반전이 필요했다. 이 절박한 심리를 한소라가 놓칠 리 없었다. 그녀는 지금이 마지막 남은 것을 챙겨 떠날 골든 타임임을 직감했다. 그녀가 빼돌린 자금은 이미 상당했지만 버텍스의 핵심 자산에 비하면 아직 부족했다. 그녀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큰 한탕을 위해 태민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평소의 화려한 모습 대신 창백한 화장을 하고 수수한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는 태민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와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다. 태민 씨,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비난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했는데 그 여자 서유진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녀는 교묘하게 태민의 피해의식을 자극했다. 태민은 술기운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걱정 마, 소라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 여자가 감히 날 건드려? 그는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라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사실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내 사촌 오빠가 그 아트 딜러요. 그 사람이 스위스의 비밀 펀드랑 연결됐어요. 버텍스에 남은 자금과 해외 자산을 아트 펀드로 돌려서 이 위기만 넘기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에서 자산을 2배로 불릴 수 있대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상금이에요. 아무도 믿지 말고 이것만 승인해줘요. 그것은 노골적인 자산 은닉 요구였지만 태민의 귀에는 비상금과 자산 2배라는 말만 들렸다. 그는 이것이 서유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서류의 세부 사항을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저 한소라와 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그것은 버텍스 홀딩스에 남은 유동 자산 전부를 해외 유령 법인으로 넘기는 최종 승인서였다. 소라는 서류를 받아들고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고마워요, 태민 씨. 당신은 역시 위대해.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우린 꼭 이길 거예요. 그녀는 황홀한 미소를 지으며 집무실을 나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공포가 아닌 거대한 사냥에 성공한 포식자의 차가운 희열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즉시 공범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명 받았어. 당장 실행해. 그리고 티켓 준비해. 편도야. 정확히 그 시각 YJ 스트래티지의 사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는 긴장감 대신 날카로운 확신이 감돌았다. 서유진은 금고 속에 한소라 비리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적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놔두되 그 몰락을 시장 전체가 목격하도록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시장의 정의를 실현할 참이었다. 유진은 지난 몇 주간 YJ 스트라테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보고서 하나를 완성했다. 제목은 버텍스 홀딩스 기업 가치 및 리스크 분석 보고서였다. 그것은 한소라의 횡령을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보고서는 오직 공개된 재무제표, 엘리시안 필드 같은 실패한 프로젝트 데이터, 그리고 업계 동향만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냉철하고 무자비했다. YJ 스트라테지는 버텍스의 최근 경영진 한소라와 강태민이 데이터나 시장 분석 없이 오직 감에 의존한 비이성적인 투자를 감행했다고 분석했다.
엘리시안 필드의 실패를 조목조목 반박했고 아트 펀드라는 명목으로 집행된 투자들이 어떠한 수익성 검증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치명적이었다. 버텍스 홀딩스는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핵심 경영진의 판단력 부재로 인해 단기 부도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황임. 현재 주가 및 자산 가치는 심각하게 고평가되어 있음. 이 보고서는 YJ 스트래티지의 이름으로 국내외 주요 투자은행, 신용평가사, 그리고 경제 전문 매체에 일제히 배포되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한서그룹을 구원했던 YJ 스트래티지가 버텍스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버텍스 홀딩스와 그 계열사의 주가는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주가 그래프가 수직으로 추락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반대 매매, 당장 자사주 매입해, 막아.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회장님. 박 전무가 유령 같은 얼굴로 다가왔다. 자사주를 매입할 돈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 내가 승인한 자금이 있잖아. 그 아트 펀드. 당장 회수해. 태민이 절규했다. 박 전무는 떨리는 손으로 송금 내역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그 돈은 이미 어제부로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법인은 오늘 아침부로 파산 신청을 하고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돈은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이었다. 강태민 회장님, 버텍스 홀딩스의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대규모 분식회계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수사를 개시합니다. 지금 즉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본사로 수사관들을 보내겠습니다. 태민은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주가 폭락, 자산 증발, 검찰 수사,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소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필요했다. 그녀의 위로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태민은 그제야 깨달았다. 서유진의 보고서는 방아쇠에 불과했다. 진짜 총알은 그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한소라가 그의 심장에 쏘아 올린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 그녀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녀는 애초에 그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태민은 말문이 막힌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YJ 스트라테지의 보고서가 그의 오만함을 무너뜨렸다면 한소라의 배신은 그의 존재 자체를 파괴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돈, 그리고 그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환상까지도. 버텍스 홀딩스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맞았고 강태민은 파산과 법의 심판이라는 두 개의 절벽 앞에 홀로 내던져졌다. 버텍스 홀딩스 30층. 강태민의 집무실은 더 이상 제국의 심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끝난 폐허의 중심이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휩쓸고 간 사무실은 서류와 부서진 집기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민은 텅 빈 의자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전원이 꺼진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셀 수 없이 한소라의 번호를 눌렀다. 그는 절박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오해라고 소라가 돌아와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뿌리치고 펜트하우스로 달려갔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집이었다. 아니, 텅 비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았다. 유진이 남겨두었던 가구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소라가 들여왔던 모든 화려한 물건들, 그림, 조각상, 심지어 그녀가 주문 제작했던 황금색 커튼까지 모조리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보석함에 있던 태민 집안의 갑오들까지 챙겨갔다. 그녀는 사랑을 약속했던 여자가 아니라 이사 전문 업체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재산을 훔쳐 달아난 전문 절도범이었다. 태민은 그제야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서유진의 계략이 아니라 한소라의 완벽한 사기극이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무너진 다리를 이끌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사무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태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또다시 자신을 조롱하러 온 검사나 마지막 남은 것을 요구하러 온 채권자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선 사람은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YJ 스트래테지의 대표 자격으로 입은 날카롭고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고요한 마침표만이 찍혀 있었다. 태미는 그녀를 보자 마지막 남은 분노를 터뜨렸다. 당신이었어. 당신이 꾸민 짓이지. 당신의 그 저주받을 보고서가 모든 걸 망쳤어. 나를 파멸시키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쉰 채 갈라졌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낸 유진을 원망했다. 유진은 그의 발악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걸어가 그가 한소라에게 모든 것을 넘기겠다고 서명했던 바로 그 책상 위에 두툼한 파일을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금고에 보관해왔던 한소라의 진짜 정체가 담긴 바로 그 파일이었다. 이걸 읽어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태미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파일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굳어버렸다. 파일의 제목은 김미영, 일명 한소라, 특수 사기 사건 분석 보고서였다. 태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 안에는 그가 알던 한소라가 없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 그녀의 전과 기록, 그녀가 과거에 파멸시켰던 남자들의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는 소라가 사촌 오빠라고 소개했던 아트 딜러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밑에는 공범 및 내연남 박철우 사기 오범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서명했던 아트 펀드의 실체를 보았다. 그것은 유령재단이 아니라 박철우가 카리브해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였으며 모든 자금은 그들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파일은 유진의 YJ 스트래테지 보고서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그들의 사기 행각이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었다. 엘리시안 필드의 과도한 공사비도, 정체불명의 예술품 투자도, 모두 버텍스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 서유진의 보고서는 그들의 사기 행각을 촉발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텅 비어가던 버텍스의 실체를 시장에 알린 것뿐이었다. 태민은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것은 한소라가 태민을 만나기 직전 박철우와 나눈 SNS 대화 내역이었다. 이번 타겟은 버텍스 강태민. 오만하고 머리 나쁘고 여자한테 약해. 서유진이라는 와이프가 방패막이라는데 그 방패만 치우면 1년 안에 저성을 통째로 삼킬 수 있어. 태민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다. 아, 안 돼.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설계된 가장 잔인한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고 트로이의 목마를 환영하며 성문 안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었다. 그는 서유진을 버렸기 때문에 몰락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소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몰락한 것이었다. 서유진이 요구했던 최소한의 재산, 그 낡은 빌딩 하나가
5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동안 자신이 사랑을 위해 쏟아부은 수천억 원은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왜 이걸 이제야 보여주는 거야? 태민이 무너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그녀가 이혼할 때 이 파일을 보여주었다면, 아니, YJ 스트라테지의 보고서를 내기 전에 이것을 터뜨렸다면 그는 파산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유진은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도 경멸도 아닌 한때 자신이 알았던 남자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담겨 있었다. 내가 이걸 그때 보여줬다면 당신이 믿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반문했다. 아니, 당신은 내가 당신의 새로운 사랑을 질투해서 꾸민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겠죠. 당신은 나를 비웃으며 이 파일을 찢어버렸을 거예요. 당신은 유진이 말을 이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스스로의 오만함에 너무 취해 있어서 진실을 눈앞에 가져다 주어도 그것을 분간할 능력이 없었어요. 당신은 스스로 넘어져 봐야만 자신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깨닫는 사람이니까요. 유진의 말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잔인한 진실이었다. 태미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아내가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자신의 오만함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직시해야 했다. 재정적 파산보다 더 끔찍한 완전한 자아의 붕괴였다. 강태민은 더 이상 의자에 앉아있지 못했다. 그는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분노의 포효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공허한 절규였다. 그는 돈도 명예도 사랑도 아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서유진은 그 모습을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강태민이라는 남자의 완전한 민낯이었다. 오만함이라는 갑옷이 벗겨진 나약하고 어리석은 본질.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미움도 연민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끝이라는 감각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가 이 폐허에 온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확인을 위해서였다.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매듭짓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의 아내도 버텍스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YJ 스트라테지의 대표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파괴된 사무실을 걸어나와 수많은 기자와 채권자들로 아수라장이 된 복도를 당당하게 가로질렀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다. 버텍스 홀딩스라는 거대한 건물의 유리문이 열리고 눈부신 햇살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전략과 실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녀는 전화를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나예요. 방금 나왔어요. 네, 다 끝났어요. 다음 주 한서그룹 2차 프레젠테이션 준비, 지금 바로 시작하죠. 서유진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는 버텍스 홀딩스라는 무너진 성을 뒤로하고 그녀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강태민은 그의 텅 빈 펜트하우스와 텅 빈 사무실,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텅 빈 왕좌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파산이나 감옥살이보다 훨씬 더 가혹한 완전한 자기 파괴였다.